옷 벗으세요. 소리 질러도 소용없어요. 눈보라치는 이 깊은 산 속엔 우리 둘뿐이니까요. 철컥, 철컥. 살을 애는 칼바람이 문풍지를 때리는 밤, 여자는 굳게 닫힌 방문을 이중으로 걸어 잠갔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남자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 당신 정체가 뭐야? 결국 나를 죽이러 온 거야? 여자는 대답 대신 품에서 시퍼런 독초와 날카로운 대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독이에요. 오늘 밤 뼈를 깎는 고통을 견뎌야 살 수 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아 산골 폐가에 짐승처럼 던져진 재벌 후계자. 그리고 그를 돈 주고 샀다는 의문이 산골 처녀. 지옥 같았던 그날 밤,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충격적인 치료가 시작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이 작은 정성이 여러분의 꽁꽁 언 마음을 녹여줄 큰 행운으로 돌아갈 겁니다. 댓글로 따뜻하다 혹은 계신 지역을 남겨주시면 올겨울 절대 아프지 마시고 대박 나시라고 훈훈한 기운 제가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가슴 벅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차 한 대가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비포장도로 위로 검은색 고급 세단 두 대가 위태롭게 올라오고 있었죠. 빗줄기는 쉴 새 없이 차창을 때렸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만이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가 산짐승의 울음소리처럼 계곡을 메웠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폐가 앞이었습니다. 지붕은 반쯤 무너져 내렸고 문짝은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듯 덜렁거리는 흉가였죠. 뒷좌석 문이 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수행원 두 명이 내렸습니다. 수행원들은 뒷좌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를 짐짝처럼 꺼냈습니다. 남자는 축 늘어진 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국내 재계 서열 1위 태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던 한도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진의 모습에서 황태자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는 허공을 헤매고 있었고 마비된 두 다리는 힘없이 바닥에 끌렸습니다. 수행원들은 빗물이 고인 진흙탕 위에 도진을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흙탕물이 도진의 고급 수트를 적셨습니다. 빗물이 눈으로 흘러들어와 따가웠지만 도진은 그것을 닦아낼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도진이 입술을 파르르 떨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최 상무가 시킨 짓이냐? 수행원 중 한 명이 도진을 내려다보며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도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여기 공기 좋습니다. 서울 생각은 마시고 요양이나 하십시오. 최 상무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마련한 자리니까요. 도진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이를 악물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룹을 호령하던 자신이 계모의 계략으로 독에 중독되어 눈이 멀고 다리까지 못 쓰게 되자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수행원들은 도진의 절규를 무시한 채 차에 올랐습니다. 세단들이 흙탕물을 튀기며 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멀어지는 엔진 소리가 도진에게는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도진은 빗속에 홀로 남겨진 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으악! 두고 봐라. 내가 살아서 돌아가면 너희들 뼈까지 갈아버릴 거야. 그때였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누군가가 자박자박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보이는 것은 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비릿한 흙냄새와 함께 역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최 상무에게 돈을 받고 도진을 감시하기로 한 속물이었죠. 이장이 바닥에 쓰러진 도진을 발로 툭툭 건드려 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재벌집 귀한 아드님 꼴이 이게 뭐람. 비싼 양복 다 버리겠네. 이장은 도진의 멱살을 잡아 질질 끌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바닥에 쓸려나갔지만 이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굴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내 놈이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거야. 도진이 소리쳤지만 이장은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회장님인 줄 아시나 보네. 여기선 내가 왕이야. 밥이라도 얻어먹으려면 내 말 잘 듣는 게 좋을 거다. 이장은 도진을 오두막 안으로 던지듯 밀어 넣었습니다. 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묵은 먼지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엎어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 공포감은 배가 되었고 자신의 무력함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방 안구석에서 또 다른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문가에 서서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연아야. 물건 왔다. 나와봐라. 어둠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자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연아였습니다. 연아는 낡은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장이 도진을 손가락질하며 킬킬거렸습니다. 자, 내 신랑이다. 몸이 좀 불편해서 그렇지 얼굴은 반반하네. 내 아비가 진 도박빚 이걸로 퉁치기로 한 거 잊지 않았지? 도진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빚 때문에 팔려온 여자라니. 자신을 수발들게 하기 위해 계모가 사람까지 샀다는 사실에 기가 막혔습니다. 도진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여자가 있을 법한 곳을 쏘아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다 들린다. 돈 받고 팔려온 주제에. 썩 꺼져. 하지만 연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묵묵히 이장이 던져주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도진이 죽지 않게만 관리하라는 최 상무의 지시사항과 연아 아버지의 차용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장은 일이 잘 풀렸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그럼 둘이 오붓하게 첫날 밤 잘 보내봐라. 도련님 밥 굶기지 말고. 죽으면 우리 돈줄도 끊기니까. 쾅 소리와 함께 낡은 나무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문고리를 거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완벽한 감금이었습니다. 도진은 닫힌 문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지만 돌아오는 건 빗소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낯선 여자와 단둘이, 그것도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로 남겨졌다는 사실이 도진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잠시 후 연아가 도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아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도진은 바짝 긴장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둔다. 연아는 도진의 위협을 무시하고 도진의 곁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도진의 재킷 단추에 손을 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려는 것이었습니다. 도진은 연아의 손길이 닿자마자 불에 댄 듯 쏘스라치게 놀라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 치워. 더러운 손 대지 말라고 했잖아. 도진이 고개를 격렬하게 흔들며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연아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억센 힘으로 도진의 젖은 재킷을 벗겨내고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평생 남의 수발만 받고 살아온 도진이 정체 모를 산골 여자에게 무력하게 옷이 벗겨지는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발, 그만해.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그냥 나가란 말이야. 도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제야 연아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진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낡은 수건을 꺼내 도진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수건이었지만 닦아내는 손길만은 묘하게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그 배려조차 모욕으로 느껴졌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획 돌려 수건을 피했습니다. 동정하지 마. 너도 똑같은 속물이잖아. 돈 때문에 날 감시하러 온 거 다 알아. 연아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연아는 다시 묵묵히 수건을 빨아와 도진의 목과 손을 닦았습니다. 도진은 벽을 보고 누운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상황을 견디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처참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장이 다시 올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사육당하느니 차라리 깨끗하게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손을 더듬거려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물병이 닿았습니다. 플라스틱 생수병이 아닌 묵직한 유리병이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병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 여기서 끝내자. 최상무 그 여자가 웃는 꼴을 보느니 내가 먼저 가는 게 낫다. 도진은 온 힘을 다해 유리병을 벽으로 집어던졌습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도진은 깨진 유리 조각을 찾아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손바닥이 유리에 베어 따끔거렸지만 고통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날카로운 유리 파편 하나를 간신히 손에 쥐었습니다. 다 필요 없어. 그냥 죽게 내버려둬. 도진이 악을 쓰며 유리 조각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손이 도진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엄청난 속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악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강철로 된 집게가 손목을 조이는 듯 했습니다. 흑! 도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떨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도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손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연아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평범한 여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밭일이나 하며 생긴 근력이 아니었습니다. 뼈마디를 정확히 제압하고 근육을 마비시키는 훈련된 자의 악력이었습니다. 연아가 도진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죽는 것도 내 허락받고 죽어요. 도진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연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도진은 덜덜 떨리는 입술로 물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단순히 팔려온 게 아니지? 연아는 대답 대신 도진을 단숨에 들어 올려 침상 위로 던지듯 눕혔습니다. 성인 남성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괴력의 도진은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연아는 도진의 팔과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늘은 얌전히 있어요. 당신이 죽으면 곤란한 건 나니까. 연아는 도진에게서 물러나 방 한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후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성냥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치익! 타닥거리는 소리와 함께 장작 타는 냄새가 났습니다. 화로에 불을 지피는 모양이었습니다. 곧이어 기묘한 향기가 방 안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장작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머리가 맑아지는 듯한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약초 향이었습니다. 도진은 침상에 누운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공포와 의문이 뒤섞여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산골 오두막에 자신을 가둔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일까? 그리고 나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연하가 불을 피우고 다시 도진 쪽으로 돌아앉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하의 시선이 도진의 얼굴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지금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도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이 이 정체불명의 여자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세찬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오두막 안은 타닥거리는 불길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철컥, 철컥. 이중으로 잠금 장치를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연하가 다시 도진에게 다가오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긴 밤이 될 겁니다. 도진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옥의 시작인지 아니면 기적의 서막인지 알 수 없는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거센 빗줄기가 오두막의 낡은 지붕을 뚫을 듯이 때려대고 있었습니다. 밖은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폭풍우가 몰아쳤고 산길은 이미 불어난 계곡물에 잠겨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그것은 연하가 기다려온 최적의 타이밍이었습니다. 방 안의 감도는 정막을 깬 것은 둔탁한 금소금이었습니다. 철컥, 철컥.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게 닫힌 방문의 걸쇠를 걸고 그 위에 빗장을 하나 더 질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창문 틈새마다 미리 준비해둔 손뭉치를 꼼꼼하게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빛 한 줌, 소리 한 점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듯 철저한 밀실을 만드는 작업이었습니다. 도진은 앞이 보이지 않는 공포 속에서 청각을 곤두세웠습니다. 여자의 기이한 행동이 주는 압박감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도진은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문은 왜 잠가? 도진이 쉰 목소리로 소리쳤지만 연하는 대답 대신 탁자 위로 무언가를 올려놓았습니다. 툭, 투둑. 가죽으로 된 묵직한 두루마리가 풀리는 소리, 그리고 마른 풀들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의 코끝에 아까보다 훨씬 더 진하고 역한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썩은 내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달콤한 꽃향기 같기도 한 기묘한 냄새였습니다. 연하가 품속에서 꺼낸 것은 낡은 침통과 보랏빛이 감도는 독초들이었습니다. 연하가 도진의 침상 곁으로 다가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옷 벗어요. 거추장스러우니까.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계모 최상무가 보낸 암살자가 분명했습니다. 사고사나 병사로 위장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이 밤을 틈타 독을 쓰거나 주사를 놓으려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도진은 이대로 개죽음을 당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침상 난간을 붙잡고 필사적으로 몸을 뒤틀었습니다. 저리 가. 내 정체가 뭐야? 결국 나를 죽이러 온 거지. 도진이 발악하며 상체를 일으키려다 중심을 잃고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마비된 하반신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도진은 고통도 잊은 채 팔꿈치로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를 문을 향해 살기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흡사덫에 걸린 짐승처럼 애처로웠습니다. 손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가 처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하는 바닥을 기어가는 도진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연하의 눈에 잠시 연민인지 안타까움인지 모를 감정이 스쳐 지나갔지만 이내 냉철한 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연하가 한숨을 내쉬며 도진의 뒤로 다가갔습니다. 힘 빼요. 어차피 그 다리로는 도망 못 가니까. 연하는 바닥에 납작 엎드린 건장한 성인 남성을 마치 쌀가마니를 들듯 단숨에 들어 올렸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몸이 허공에 붕 뜨는 감각에 경악했습니다. 이 여자의 힘은 상식을 벗어나 있었습니다. 침상에 다시 내동댕이 쳐진 도진이 반항하려 팔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연하의 손가락이 도진의 어깨와 목덜미 그리고 명치 부근을 순식간에 찔러 들어왔습니다. 도진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졌습니다. 순간 전기에 감전된 듯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의식은 멀쩡한데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혈자리를 제압당한 것입니다. 공포가 도진의 전신을 집어삼켰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난도질 당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식은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연하는 굳어버린 도진의 옷을 거침없이 벗겨냈습니다. 셔츠가 찢겨나가고 마비되어 앙상해진 도진의 상반신이 드러났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몸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독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연하는 도진의 벗은 몸을 훑어보지 않았습니다. 연하의 시선은 오직 도진의 피부 아래 흐르는 검은 기운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화로의 보라색 독초들을 한 움큼 집어넣었습니다. 치익! 독초가 타들어가며 방 안은 순식간에 몽환적인 보라색 연기로 가득 찼습니다. 매캐하면서도 정신을 아득하게 만드는 향기였습니다. 도진은 숨이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연기가 폐부를 찌르고 들어오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도진은 연하의 손을 주시하려 애썼습니다. 연하가 침통을 열었습니다. 은색으로 번뜩이는 대침들이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연하는 가장 길고 굵은 침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신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독이에요. 뼛속까지 파고든 신경독. 연하의 목소리가 연기 속에서 울렸습니다. 도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이라니 사고가 아니라 중독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연하가 도진의 입가로 다가왔습니다. 연하의 손에는 깨끗한 하얀 수건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리 질러도 돼요. 하지만 혀는 깨물지 마요. 치료하다 죽으면 곤란하니까. 연하는 도진의 입을 억지로 벌려 수건을 말아 단단히 물렸습니다. 입이 막힌 도진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연하는 망설임 없이 대침을 도진의 명치 정중앙에 꽂아 넣었습니다. 수건에 막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찌르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불에 달군 새꼬챙이가 뱃속을 휘젓는 듯한 끔찍한 열기였습니다. 명치에서 시작된 뜨거운 기운이 척추를 타고 뇌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진은 눈을 까뒤집으며 몸을 튕겼습니다. 혈자리가 눌려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고통에 반응해 제멋대로 경련했습니다. 연하는 흔들리는 도진의 몸을 한 손으로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침을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참아요. 썩은 피가 빠져야 살아요. 연하의 손놀림은 빨라졌습니다. 머리에 백회혈, 어깨에 견정혈, 그리고 마비된 다리의 주요 혈자리마다 대침들이 숲을 이루듯 꽂혔습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도진은 지옥불에 떨어진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뼈가 뒤틀리고 혈관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진의 온몸에 뚫린 땀구멍에서 시커먼 액체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땀이 아니었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검은 노폐물, 오랫동안 도진의 신경을 갉아먹던 독성 물질이었습니다. 침대 시트가 순식간에 검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썩은 하수구 냄새 같은 역한 악취가 진동했지만 연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오히려 도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그의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습니다. 쇼크가 올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연하의 이마에도 송글송글 땀이 맺혔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침을 미세하게 돌리며 기운을 조절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저승사자와 줄다리기를 하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도진의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커서 현실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뜨거운 불길만이 자신을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차라리 죽여줘. 너무 아파. 도진이 속으로 절규하며 의식의 끈을 놓으려는 찰나 차가운 손길이 불덩이 같은 이마에 닿았습니다. 연하가 젖은 수건으로 도진의 땀을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만은 이상할 정도로 다정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연하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산골의 민요 같기도 하고 주문 같기도 한 노래였습니다. 그 소리가 고통 속에 파묻힌 도진의 귓가에 닻을 내렸습니다. 기묘하게도 그 노래를 듣자 날뛰던 심장이 조금씩 진정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는 그를 죽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 연하의 목소리를 붙잡았습니다. 조금만 더. 다 왔어. 뱉어내. 다 뱉어내야 해. 연하가 도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연하는 밤새도록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검은 독이 멈출 때까지 침을 놓고 땀을 닦고 맥을 짚기를 수백 번 반복했습니다. 연하의 손가락도 경직되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만 도진을 잡은 손은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도진의 몸에서 쏟아지던 검은 땀이 멈췄습니다. 도진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창백해졌지만 거칠게 몰아쉬던 숨소리는 한결 편안해져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제야 도진의 몸에 꽂힌 수십 개의 침을 하나씩 뽑아냈습니다. 침끝은 검게 부식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독이 지독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연하는 마지막 침을 뽑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지만 살아있는 도진의 숨소리를 확인하자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살았네. 질긴 사람. 연하는 젖은 수건으로 도진의 몸에 묻은 검은 얼룩들을 깨끗이 닦아내고 그에게 마른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이끌고 화로의 불씨를 정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창호지 문틈으로 푸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산골의 아침은 고요했습니다. 도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고 목은 타들어갈 듯 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를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듯 개운했습니다. 도진은 습관처럼 눈을 깜빡였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아주 미세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칠흑 같던 시야의 오른쪽 구석에서 바늘구멍만 한 크기의 하얀 점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문틈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도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헛것이 보이는 건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희미하고 흐릿하지만 그것은 빛이었습니다. 아, 도진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빛이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허공을 저었습니다. 손끝에 빛의 입자가 잡힐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연하였습니다. 연하는 벽에 기대어 쪽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돌려 연하가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희미한 빛 속에 연하의 실루엣이 어른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던 암살자인 줄 알았던 여자. 나에게 지옥 같은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준 여자. 도진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독이 빠져나간 자리에 생명력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이며 왜 나를 살린 것일까? 의문은 더 깊어졌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었습니다. 오늘 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시작된 그들의 첫날 밤은 그렇게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적은 짧았고 현실의 고통은 길었습니다. 첫 치료가 끝난 다음 날부터 오두막은 평화로운 요양지가 아닌 처절한 훈련소로 변했습니다. 연하는 도진을 환자가 아닌 신병훈련소의 훈련병 다루듯 혹독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으악, 그만, 다리가 끊어질 것 같다고. 오두막이 떠나갈 듯한 도진의 비명이 산울림이 되어 퍼졌습니다. 도진은 마루에 설치된 나무봉에 매달려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산에서 구한 튼튼한 참나무를 깎아 만든 투박한 운동기구였죠. 연하는 도진의 뒤에서 그의 허리를 단단히 받치고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살 피우지 마요. 신경이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라고 했잖아요. 깨우려면 비명을 지를 만큼 자극을 줘야 해요. 다시 앉은뱅이로 살고 싶으면 그만두든가요. 연하의 말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부들거리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악마 같은 여자. 도진은 속으로 수십 번도 넘게 연하를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죽어있던 다리에 미세한 전기가 통하듯 찌릿한 감각이 돌아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치료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도진은 저녁을 먹다 말고 갑자기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위장이 뒤틀리는 고통에 도진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왜? 도진의 입에서 검붉은 핏덩어리가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액체가 아니라 마치 젤리처럼 끈적하고 흉측한 덩어리였습니다. 비릿하면서도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그 토한 것을 보고 도진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뭐야? 내 몸속에 이런 게. 하지만 연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것을 보고도 오히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나왔네요. 최 상무가 먹인 독의 뿌리예요. 위장벽에 들러붙어 있던 마지막 찌꺼기가 빠져나온 겁니다. 연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토한 것을 치우고 도진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도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연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력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이제 눈앞에 있는 여자의 얼굴 윤곽이 제법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연하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행주를 짜고 있는 그 손은 26 처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거칠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져 있었고 손등에는 긁히고 베인 자잘한 상처들이 훈장처럼 무수히 나 있었습니다. 약초를 캐고 다듬느라 생긴 영광의 상처들이었죠. 도진은 기이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현대의학도 포기했던 자신을 이 산골의 작은 여자가 자신의 손을 망가뜨려가며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의사도 아니면서 어떻게 내 병을 이렇게 잘 알지? 도진의 물음에 연하는 잠시 손을 멈췄지만 이내 무덤덤하게 대답했습니다. 야매해요. 산에서 배운 잡기술이니까 꼬치꼬치 묻지 말고 입이나 헹궈요. 연하는 도진에게 물바가지를 건네고는 횡하니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칠 뒤 도진에게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독이 빠져나간 자리에 몸이 호전되면서 겪는 심한 몸살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진은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밥 먹기를 거부했습니다. 삶의 의지가 바닥난 사람처럼 그는 벽만 보고 누워 있었습니다. 안 먹어. 치워.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어차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도진이 밥상을 밀어내며 짜증을 냈습니다. 연하가 끓여온 흰죽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연하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죽그릇을 줍지 않고 도진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이 살아야 내가 빚을 갚는다 했죠. 죽고 싶으면 빚부터 갚고 죽어요. 연하는 도진의 입을 억지로 벌리고 남은 죽을 들이밀었습니다. 도진은 반항했지만 연하의 악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나 삼켜요. 살고 싶으면 삼키란 말이야. 연하의 호통에 도진은 억지로 죽을 목구멍으로 넘겼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서러움과 분노,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도진이 죽을 다 비우자 그제야 손을 놓았습니다. 그날 밤 도진의 열은 펄펄 끓어올랐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도진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려주며 초조하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걸로는 안 돼. 그 풀이 있어야 해. 연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낡은 비옷 하나를 걸치고 램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도진이 흐릿한 의식 속에서 물었습니다. 금방 올게요. 자고 있어요. 연하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도진은 혼자 남겨진 공포와 고열 속에서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쿵 하는 소리에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연하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비옷은 찢겨 있었고 얼굴과 팔은 진흙투성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너, 다리가 왜 그래? 도진이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 했습니다. 연하는 아픈 내색을 감추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게 비닐로 꽁꽁 싸맨 귀한 약초, 절벽 끝에서만 자란다는 그 풀을 캐기 위해 빗속을 뚫고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빗길에 좀 미끄러졌어요. 연하는 덤덤하게 말하며 약탕기에 불을 올렸습니다. 도진의 시선이 연하의 발목에 머물렀습니다.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살리겠다고 이 폭우 속에 절벽을 탔다는 사실에 도진의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연하가 다려온 약을 도진에게 건넸습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도진은 군말 없이 약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고맙다. 도진의 입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으로 내뱉은 진심 어린 감사였습니다. 연하가 약탕기를 정리하다 말고 도진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무뚝뚝한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약값 비싸요.
나중에 다 청구할 거니까 각오해요. 연하는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도진의 곁으로 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습관처럼 도진의 굳은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뜨거웠고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도진은 그녀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내 다리는 놔두고 내 상처나 봐. 피나잖아. 내 상처는 침 한 방이면 돼요. 당신 다리가 문제지. 두 사람은 빗소리를 배경음 삼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태성그룹에서의 화려하지만 외로웠던 삶을, 연하는 산속에서의 투박하지만 자유로웠던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환자와 치료사를 넘어 인간 대 인간으로 마음이 열리는 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오두막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맑게 갠 하늘 아래 도진이 나무봉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만든 다리 보조기 튼튼하니까 믿어봐요. 연하가 도진의 다리에 가죽과 나무로 만든 보조기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도진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나무봉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일 정도로 훈련한 결과가 나와야 했습니다. 흡! 도진이 기압을 넣으며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마비되었던 다리 근육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땀방울이 턱 끝에서 떨어져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연하가 옆에서 주먹을 쥐고 응원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엉덩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릎이 펴지고 허리가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도진의 두 발이 땅을 딛고 섰습니다. 비록 나무봉에 의지한 상태였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혼자 힘으로 선 것이었습니다. 섰어. 내가 섰다고. 도진의 목소리가 기쁨에 차 떨렸습니다. 잃어버렸던 세상을 다시 눈높이에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연하가 달려와 도진의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봐요. 내가 뭘 했어요. 된다고 했잖아요. 도진도 연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땀 냄새와 약초 냄새가 섞인 서로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전우애였고 깊은 믿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웃었습니다. 오두막이 떠나갈 듯한 웃음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 안구석에 처박혀 있던 도진의 가방에서 기계음이 들려왔습니다. 지지직, 지직. 도진과 연하의 웃음이 뚝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열린 방문 너머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도진이 유배 올 때 비서실장이 몰래 넣어두었던 낡은 비상 호출기였습니다. 고장난 줄로만 알았던 기계에서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연하가 먼저 방으로 뛰어들어가 호출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가 솜씨 좋게 기계를 만지작거리자 잡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칙, 회장님, 살아 계십니까? 여기는 서울. 비서실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세상과의 연결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도진은 나무봉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산골 오두막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지지직, 칙. 낡은 호출기 너머로 들려오는 잡음 섞인 목소리는 마치 물속에서 외치는 듯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그 어떤 음악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아직 세상과 끊어지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연하가 호출기의 신호를 잡기 위해 안테나를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저장 비서입니다. 살아계신 거 맞죠?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호출기를 움켜쥐고 입을 가까이 댔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다.
장 실장, 나 살아있다. 호출기 너머에서 짧은 탄식과 함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철 같던 충신 장 실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감정을 추스르며 가장 시급한 것부터 물었습니다. 서울 상황은 어때? 최 상무 그 여자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지? 장 실장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이어졌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최 상무가 도진의 사망 진단서를 가짜로 꾸며 발급받았으며 정확히 일주일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도진의 사망을 공식화하고 도석에게 회장 자리를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오지 않으시면 회장님은 법적으로 사망자가 됩니다. 회사는 통째로 최 상무 손에 넘어가고요. 통신이 불안정한 듯 잡음이 심해지더니 뚝 하고 끊겼습니다. 도진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호출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고 회사를 집어삼키려는 계모의 욕심에 치가 떨렸습니다. 도진이 나무봉을 잡고 억지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동자에 핏발이 섰습니다. 가야 해. 당장 서울로 가야 한다고. 도진이 비틀거리며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못 가서 힘이 없는 다리가 꼬이며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쿵! 무릎이 깨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도진은 바닥을 기어서라도 나갈 기세였습니다. 그때 연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하는 넘어진 도진을 일으켜 세우지 않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다리로 어딜 가겠다는 거예요? 서울까지 기어서 갈 셈이에요? 도진이 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회사가 넘어가게 생겼어. 여기서 죽치고 있다간 난 진짜 시체가 된다고. 지금 가면 진짜 시체가 돼요. 최 상무가 당신이 살아있다는 걸 알면 가만둘 것 같아요? 사람들을 풀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거라고요. 연하의 말은 구구절절 옳았습니다. 지금의 도진은 걷는 것조차 힘겨운 상태였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갔다가는 계모의 먹잇감이 될 뿐이었죠. 하지만 도진은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도진이 고개를 들어 연하를 노려보았습니다. 네가 뭘 알아? 내 집안이, 내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기나 해? 약초나 캐는 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야. 도진의 모진 말에도 연하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연하의 눈빛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연하는 한숨을 내쉬더니 장롱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자개장 문이 열리고 퀴퀴한 나프탈렌 냄새와 함께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나왔습니다. 연하가 도진의 앞에 앨범을 펼쳐놓았습니다. 이걸 보고도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는지 봐요. 도진은 의아한 표정으로 앨범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두 남자가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도진도 잘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태성그룹을 세운 도진의 할아버지인 고고 한성 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 남자는 낯설지만 어딘가 연하와 닮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할아버지잖아. 옆에는 누구지? 도진이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연하가 사진 속 낯선 남자를 가리키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예요. 세상 사람들은 도깨비 의원이라고 불렀죠. 도진의 기억 속 어딘가에 묻혀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그리워하던 친구, 신의 손을 가졌으나 억울하게 사라졌다던 그 명의가 바로 연하의 할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연하는 바닥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과거 연하의 할아버지는 도진의 할아버지를 치료하다가 경쟁 세력의 음모로 의료사고 누명을 썼습니다. 의사 자격을 뺏기고 쫓기듯 산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도진의 할아버지는 뒤늦게 진실을 알고 남몰래 산속에 숨어 사는 연화의 가족을 도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언젠가 태성가의 핏줄이 위험에 처하면 반드시 목숨을 다해 구하라고요.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연화의 목소리가 덤덤하게 오두막을 채웠습니다. 도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연화를 돈에 팔려온 여자라고 무시했지만 사실 연화는 도진을 구하기 위해 평생을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장이 나를 억지로 데려온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로 쫓겨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이장에게 빚을 없애주는 조건으로 당신을 맡겠다고 내가 먼저 나선 겁니다. 연화의 고백에 도진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집안 때문에 연화의 할아버지는 명예를 잃고 산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녀는 원망 대신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젊음을 바쳐가며 도진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마움이 뒤섞여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너한테. 말하면 뭐가 달라져요? 당신은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살려야 했으니까. 그게 다예요. 연화는 앨범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진은 연화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목숨, 이제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게. 내 할아버지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풀어주겠다. 도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환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이유를 찾은 태성그룹 후계자의 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눈빛을 보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습니다. 자신이 살려낸 것이 껍데기뿐인 목숨이 아니라 진짜 한도진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 지키게 해줄게요. 그러려면 일단 이길 준비부터 해야죠. 연화는 방 한구석에 있는 약재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도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알 수 없는 기호와 숫자들이 적힌 분석표였습니다. 당신 피를 뽑아서 검사한 결과예요. 단순한 병이 아니었어요. 도진이 분석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의학적 지식이 없는 그가 봐도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몸속에 있던 독이란 말이냐? 연화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네. 푸른 늑대라고 불리는 신경독이에요. 러시아나 동유럽 암시장 쪽에서 거래되는 특수 독극물이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서 음식에 섞으면 절대 몰라요. 서서히 신경을 마비시켜서 결국엔 심장이 멈춰 죽게 만드는 놈이죠. 도진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최상무가 매일 아침 챙겨주던 영양제, 다정하게 건네던 차 한 잔. 그 모든 것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의 손에 쥐어져 있던 것이 칼보다 더 무서운 독이었다니. 증거가 필요해요. 당신이 주주총회장에 그냥 걸어 들어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팠던 게 아니라 중독되었다는 걸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최상무를 끌어내릴 수 있어요. 연화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도진은 즉시 장 실장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장 실장, 들리나? 지금부터 내 지시 잘 들어. 최상무의 해외 돈거래 내역을 뒤져. 특히 동유럽 쪽 제약회사나 브로커와 거래한 흔적을 찾아내. 그리고 연화가 보내준 독성 검사 결과지를 받아서 믿을 수 있는 기관의 확인을 받아놔. 장 실장은 알겠다며 비장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진은 통화를 마치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도진에게 연하는 단순한 은인이 아니었습니다. 생사를 함께하는 전우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주주총회, 내가 직접 간다. 내 두 다리로 걸어서 단상에 올라갈 거야. 도진의 선언에 연하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무리예요. 걷는 건 가능하지만 서울까지 가는 이동 시간과 긴장감, 그리고 주주들 앞에서의 압박감을 당신 몸이 버티지 못해요.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어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있잖아. 도진은 연하를 전적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방법이 딱 하나 있긴 해요. 하지만 위험해요. 연하는 할아버지가 남긴 가장 귀한 유품, 붉은색 가죽으로 된 침통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일반 침보다 훨씬 굵고 긴 황금색 대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금강침이라고 해요. 일시적으로 죽은 신경을 강제로 깨워서 폭발적인 힘을 내게 해주는 비법이죠. 하지만 부작용이 커요. 약효가 떨어지면 며칠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알아누워야 해요. 심하면 영영 못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도진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해줘. 주주총회장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발로 들어가서 그 여자 가면은 벗겨야겠어. 그 뒤엔 네가 또 살려주면 되잖아. 도진이 씩 웃어 보였습니다. 연하는 그런 도진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환자가 의사를 너무 믿는 것도 병이라던데. 밖에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연하는 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닿았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요. 그리고 태성그룹을 되찾으면 우리 할아버지 누명도 꼭 벗겨줘요. 약속하지. 내 모든 걸 걸고. 도진은 연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연하는 도진을 침상에 눕히고 황금색 침을 들었습니다. 많이 아플 거예요. 이번엔 입 안 막을 거니까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질러요. 도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참을게. 이제부터는 비명지를 힘도 아껴서 놈들을 부수는 데 써야 하니까. 연하의 손끝이 도진의 혈자리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황금색 침이 피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억소리를 삼키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찌릿한 전류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것은 고통이었지만 동시에 싸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오두막의 밤은 깊어갔고 도진의 몸 안에서는 복수를 위한 마지막 에너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반격의 칼날은 그렇게 날카롭게 다듬어지고 있었습니다. 금강침을 맞은 뒤 오두막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진은 온몸을 휘감는 뜨거운 기운에 취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고 연하는 그런 도진의 곁에서 땀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죠. 산속의 밤은 깊어만 갔고 빗줄기가 잦아든 숲속에서는 풀벌레 소리만이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밤이었지만 연하의 귀는 쉬지 않고 밖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딸랑, 딸랑. 아주 미세한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오두막 주변 숲길에 미리 설치해둔 침입자를 알리는 약초 경보기 줄이 건드려진 소리였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했습니다. 연하는 지체 없이 훅 하고 촛불을 꺼버렸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무슨 일이야? 도진이 낮게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하가 도진의 팔을 잡아 끌며 속삭였습니다. 왔어요. 그들이
도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찾아온 것입니다. 연하는 다급하게 방바닥에 깔린 돗자리를 걷어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비상시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작은 지하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들어가요. 여기 숨어 있으면 못 찾을 거예요. 연하가 도진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발을 떼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지하 공간의 어두운 입구를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연하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 안 들어간다. 지금 고집 피울 때가 아니에요. 놈들은 전문가라고요. 더 이상 쥐새끼처럼 숨지 않겠다고 했어. 내 집, 내 사람을 지키는데 등 뒤로 숨는 짓은 안 해. 도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금강침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자의 도끼 때문인지 도진에게서는 정과는 다른 서늘한 기백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벽에 기대어 놓았던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연하는 어둠 속에서 도진의 결의에 찬 눈빛을 읽었습니다. 연하는 짧은 한숨을 내쉬더니 더 이상 강요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요. 정 그렇다면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어요. 떨어지면 죽어요. 연하는 주머니에서 낡은 침통과 작은 주머니 몇 개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밖에서 자박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발소리의 무게감으로 보아 최소 5명이 넘는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쾅! 낡은 나무 문이 부서질 듯한 굉음을 내며 박살났습니다. 문짝이 뜯겨나가며 달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깡패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확실하게 처리하기 위해 훈련받은 전문 해결사들이었습니다. 가장 앞에 선 리더 격인 남자가 방 안을 훑어보더니 도진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도진 씨 되십니까? 동생분이신 한도석 상무님께서 형님 건강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좋은 병원으로 모시라고 하더군요. 병원이라니. 그것은 치료가 아닌 감금을 의미했습니다. 정신병원에 가두어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속셈이 뻔했습니다. 도진이 지팡이를 땅에 짚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도석이가 보냈나? 형 안부 묻는 방식이 아주 예의가 없군. 말이 기네요. 얘들아 모셔라. 반항하면 다리 몽둥이를 다시 부러뜨려도 좋다는 허락받았다. 리더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해결사들이 몽둥이를 치켜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좁은 오두막 안은 순식간에 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손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펑! 연하가 던진 주머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터졌습니다. 순식간에 매캐한 회색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하가 직접 제조한 특수 연막탄이었습니다. 컥! 뭐야 이거. 눈이 안 보여. 콜록, 콜록. 해결사들이 당황하며 우왕좌왕했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따가운 연기에 그들은 헛손질을 해댔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연하가 움직였습니다. 연하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연기 속에서도 망설임 없이 상대의 위치를 파악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연하의 손끝에 들린 가느다란 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들던 사내 하나가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연하의 침이 사내의 마비 혈자리를 정확하게 찌른 것입니다. 거구의 사내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는 모습은 기괴할 정도였습니다. 연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낮은 자세로 미끄러지듯 이동하며
또 다른 사내의 손목과 목덜미를 가격했습니다. 툭탁. 타격음은 크지 않았지만 효과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으악! 팔이 안 움직여. 몽둥이를 들고 있던 사내가 팔을 축 늘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연하는 단순한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인체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의술로 사람을 제압하는 무서운 실력자였습니다. 도지는 연기 속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약초나 캐고 밥이나 짓던 아내가 덩치 큰 사내들을 종이 인형처럼 쓰러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싸움이라기보다 일방적인 제압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연막이 조금씩 걷히자 리더가 상황을 파악하고 소리쳤습니다. 저 계집부터 잡아. 의사 주제의 제법이군. 리더와 남은 2명이 동시에 연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연하가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한 명을 걷어찼지만 뒤에서 덮치는 사내까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리더가 방향을 틀어 구석에 서 있는 도진을 노렸습니다. 내 놈만 잡으면 끝이야. 리더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도진은 연하가 훈련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상대가 들어오는 힘을 이용해요. 다리가 안 되면 팔로, 팔이 안 되면 지팡이로. 거기가 당신의 뼈라고 생각해요. 도지는 쇠파이프가 날아오는 궤적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목표는 상대의 머리가 아닌 정강이었습니다. 딱! 단단한 참나무 지팡이가 리더의 정강이뼈를 강타했습니다. 크악! 리더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도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팡이로 상대의 명치를 찔러 넣었습니다. 금강침의 효력 덕분에 평소보다 몇 배의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리더가 컥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갔습니다. 성공했다. 도진이 안도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줄 알았던 리더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단봉이었습니다. 도끼가 오른 리더가 바닥을 구르며 도진의 발목을 노리고 3단봉을 휘둘렀습니다. 위험해요. 다른 사내와 대치하던 연하가 그 모습을 보고 몸을 날렸습니다. 연하는 도진의 앞을 막아서며 리더의 3단봉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퍽! 둔탁한 타격음이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3단봉이 연하의 왼쪽 어깨를 강타했습니다. 흑! 연하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몸이 휘청거리며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연하야! 도진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자 이성이 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진은 짐승처럼 포효했습니다. 으아! 감히 누굴 건드려. 도진은 지팡이를 집어 던지고 넘어져 있는 리더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마비되었던 다리가 기적처럼 바닥을 박차고 올랐습니다. 도진은 리더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죽어버려. 도진의 주먹이 리더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때려본 적 없던 재벌 3세의 손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주먹질을 해댔습니다. 그것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한 수컷의 본능이었습니다. 리더가 기절해서 늘어졌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은 해결사들이 도진의 광기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미친놈들이야. 저거 환자 맞아?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엥, 에엥. 산골짜기를 울리는 경찰차 소리였습니다.
비서실장이 보낸 구조대가 도착한 것입니다. 젠장, 짭새 떴다. 튀어. 남은 해결사들은 기절한 동료들을 질질 끌고 황급히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꽁무니를 빼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두막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매캐한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도진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바닥을 기어 연화에게 다가갔습니다. 연화는 벽에 기댄 채 어깨를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고통 때문에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도진을 보며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만해요. 다 갔어요.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신의 손에 묻은 피가 연화의 뺨에 묻어났지만 도진은 그것을 닦아줄 생각도 못하고 울먹였습니다. 왜 그랬어? 바보같이 왜 끼어들어? 당신 다치면 치료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연하는 농담처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어깨뼈에 금이 간 듯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도진이 무사하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도진은 연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널 다치게 했어. 도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연하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몸을 던진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연하는 성한 오른손을 들어 도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요. 우리 이겼잖아요. 당신이 지켰어요. 도진은 고개를 들어 연하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은 더 이상 나약한 패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생긴, 그래서 더 강해져야만 하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도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겼어.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거야. 도진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다시는 너를 다치게 하지 않아. 그리고 날 이렇게 만든 놈들, 내 손으로 지옥 끝까지 끌고 갈 거야. 멀리서 경찰들이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진은 연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섰습니다. 엉망이 된 옷차림에 피투성이가 된 몰골이었지만 그 모습은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도진과 연하가 맞이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산골에서의 은두는 끝났습니다. 진짜 전쟁을 치르기 위해 왕이 귀환할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마침내 태성그룹 본사 대강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태성그룹 본사는 수많은 취재진과 검은 세단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였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폭풍을 예고하는 듯 요란했습니다. 대강당 안은 무거운 침묵과 가식적인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주주들이 빼곡하게 자리를 채웠고 단상 중앙에는 도진의 영정 사진이 하얀 국화꽃에 파묻혀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 도진은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의 표정은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가장 앞줄 상석에는 도진의 계모인 최상무와 이복 동생 도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최상무는 검은 상복을 입고 고급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흑흑, 불쌍한 우리 도진이 꽃도 못 피워보고 가다니. 어미보다 먼저 가다니 이럴 수는 없어.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듯 혀를 찼지만 그것은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손수건 뒤에 가려진 그녀의 입꼬리는 비릿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갔던 도진을 치워버리고 자신의 핏줄인 도석을 회장 자리에 앉히게 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옆에 앉은 도석 역시 표정 관리가 힘든 듯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힐끔힐끔 단상 위에 놓인 의사봉을 쳐다보았습니다. 저것만 두드려지면 태성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키며 손바닥에 맺힌 땀을 바지에 닦았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 한도진 회장의 사망에 따른 경영권 승계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진님께서는 생전의 뜻에 따라 보유한 모든 지분을 동생인 한도성님께 양도하셨으며 이미 짜여진 각본대로였습니다. 주주들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무덤덤하게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의사봉이 땅땅땅 울리면 한도진이라는 존재는 그룹 역사에서 영원히 지워질 터였습니다. 최 상무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사회자가 주주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대로 통과. 사회자가 의사봉을 들어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쾅! 대강당의 거대한 문이 대포 소리처럼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굳게 닫혀있던 양쪽 문이 활짝 젖혀지며 로비의 눈부신 조명이 어두운 강당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적을 깨는 굉음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의사봉을 들고 있던 사회자도 울음 연기를 하던 최 상무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낡은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굴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휠체어를 밀고 있는 한 여자와 든든하게 옆을 지키는 비서실장이 보였습니다. 빗물에 젖은 바퀴가 대리석 바닥을 구르며 기이한 소리를 냈습니다. 기익, 기익.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야? 저 사람들은? 지금 주총 중인데. 설마. 아니지. 저 얼굴은. 휠체어가 조명 아래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말끔한 감색 수트를 입고 다리에 덮개를 덮은 남자. 병색이 완연해 헬쑥해졌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는 남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던 한도진이었습니다. 흡. 최 상무가 헛바람을 들이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귀신을 본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옆에 있던 도석은 들고 있던 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정막을 갈랐습니다. 물이 바닥에 흥건하게 퍼져나갔지만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휠체어에 앉은 채로 강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정 사진을 보며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진이 영 마음에 안 드네. 너무 옛날 사진 아닌가? 도진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하지 않고도 강당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주주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최 상무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손가락으로 도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거 가짜야. 경비원, 뭐해? 당장 저 미친놈들을 끌어내. 어디서 대역을 써서 행패를 부려. 최 상무의 비명에 당황한 보안 요원 대여섯 명이 곤봉을 들고 도진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때 휠체어 뒤에 서 있던 연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하는 오늘을 위해 도진이 사준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산속에서 멧돼지를 쫓던 맹수처럼 사나웠습니다. 비켜요. 뼈 부러지기 싫으면.
연하의 경고에도 보안 요원 한 명이 손을 뻗어 도진의 휠체어를 잡으려 했습니다. 순간 연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연하가 보안 요원의 손목을 낚아채 비틀자 거구의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연하는 가볍게 남자를 밀쳐내고 도진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기세가 어찌나 서슬퍼런지 다른 요원들이 주춤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내 환자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면 이 건물 걸어서 못 나갈 줄 알아요. 연하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압도된 요원들은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강당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진은 연하의 등 뒤에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리고 건재함을 증명해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금강침의 기운이 척추를 타고 뜨겁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연하야, 비켜줘. 연하가 걱정스런 눈빛으로 돌아보았지만 도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하가 길을 터주자 도진이 휠체어 브레이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팔걸이를 짚었습니다. 장내에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모든 눈과 카메라 렌즈가 도진의 다리에 집중되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일어서려는 건가? 하반신 마비라며? 다리가 썩었다던데 그게 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도진은 아랫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엉덩이를 들었습니다.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금강침에 약효가 돌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마비되었던 다리로 일어서는 것은 뼈를 깎는 고통이었습니다.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렸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와 함께 피땀 흘리며 훈련했던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비 오는 밤 산속에서 나무봉에 매달려 울부짖던 그 처절한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일어나야 해. 내 발로 서야 해. 저것들이 날 비웃지 못하게 해. 도진이 기압을 넣으며 무릎을 폈습니다. 탁! 도진이 비틀거리며 바로 섰습니다. 완벽한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했고 다리는 춤을 추듯 떨렸지만 그는 분명히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순간 강당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진이 비서실장이 건네준 지팡이를 짚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떼었습니다. 또각, 또각. 지팡이가 대리석 바닥을 찍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울렸습니다. 단상까지의 거리는 불과 10m였지만 도진에게는 천리 길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하가 뒤에서 넘어질 듯한 도진을 눈빛으로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진이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는 사회자의 손에서 마이크를 뺏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거칠게 벗어던졌습니다. 날카롭게 회복된 눈빛이 최상무를 정면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내 장례식에 상주가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도진의 차가운 일갈에 최상무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말도 안 돼. 네가 어떻게 걷는 거야. 도진은 최상무를 무시하고 주주들을 향해 섰습니다. 서지훈, 아니 한도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제 다리도 멀쩡합니다. 그런데 누가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장애인 취급을 합니까? 도진의 호통에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연하가 단상 옆에 있는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떴습니다. 연하가 마이크를 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는 한도진 회장의 주치의 이연아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회장님의 혈액 검사 결과입니다. 사고 당시 회장님의 몸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신경독, 푸른 늑대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독살 시도라니 상상도 못한 반전이었습니다. 이 독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장기간에 걸쳐 음식물에 섞어 먹여야만 중독되는 독극물입니다. 그리고 이 독을 구입한 자금의 출처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최 상무의 이름으로 된 해외 계좌 내역과 독극물 브로커와의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떴습니다. 도진이 장 비서와 함께 밤새워 찾아낸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바로 최 상무 당신입니다. 도진이 손가락으로 최 상무를 가리켰습니다. 최 상무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모함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저 미친 의사년이 꾸민 짓이라고. 내가 널 키웠는데 이럴 수는 없어. 최 상무가 발악했지만 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도진이 신호를 보내자 스피커에서 녹음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전 오두막을 습격했던 해결사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한도석 상무님이 시키셨습니다. 형님을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가둬서 평생 햇빛 못 보게 만들라고 했습니다. 절대 못 나오게 하라고요. 충격적인 납치 및 불법 감금 지시가 담긴 증언이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도석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저건 내 목소리가 아니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도석에게 쏟아졌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페륜아들, 경영권이 아니라 감옥으로 가야겠네. 회장님을 독살하고 가두려 하다니 짐승만도 못한 것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최 상무는 넋을 놓고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이 산골에서 온 촌스러운 여자와 반병신이 된 아들 때문에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그때였습니다. 궁지에 몰린 도석이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라고. 죽어. 너만 없으면 돼. 도석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묵직한 크리스털 물병을 집어들고 단상 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미처 말릴 새도 없이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도석은 도진의 머리를 노리고 물병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도진은 지팡이를 짚고 있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흉기가 된 물병이 도진의 머리 위로 떨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옆에 서 있던 연아가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휙! 연아는 도석이 뻗은 팔을 맨손으로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중심을 무너뜨렸습니다. 쿵! 육중한 소리와 함께 도석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연아가 유도 기술인 업어치기로 거구의 도석을 단숨에 제압한 것입니다. 바닥이 울릴 정도의 충격이었습니다. 으윽! 도석이 숨이 턱 막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연아는 도석의 팔을 등 뒤로 꺾어 누르며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어디서 행패야? 내 환자는 나만 만질 수 있어. 연아의 압도적인 제압 기술 앞에 도석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연아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보고 있는 보안 요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해요? 이 사람 안 끌어내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요원들이 달려와 도석을 결박했습니다. 상황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도진은 바닥에 널브러진 동생과 주저앉은 계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노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고작 이 자리가 뭐라고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했단 말인가. 도진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내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늘부로 최상무와 한도석 전무를 모든 직위에서 해임합니다. 그리고 납치 미수 및 횡령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도진의 선언에 주주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성이 강당을 뒤흔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왕의 귀환을 알리는 웅장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상무와 도석은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갔습니다. 최상무는 끌려가면서도 도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끝날 것 같아. 내 놈 다리를 다시 부러뜨려 놓을 거야. 도진은 끌려가는 최상무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산속 별장, 거기 공기 좋더군요. 어머니도 딱 10년만 거기서 요양하고 오시죠. 제가 특별히 창문도 없는 방으로 준비했습니다. 최상무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끌려갔습니다. 모든 소란이 끝나고 강당에는 도진과 연화, 그리고 남은 주주들만 남았습니다. 도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금강침의 약효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진이 휘청거리며 쓰러지려 하자 연하가 재빨리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연하가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습니다. 도진은 식은땀을 흘리면서도 연하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지어보는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덕분에 내 생애 최고의 연극이었어. 도진은 연하의 어깨에 온전히 몸을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서로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옥 같던 오두막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세상의 중심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태성그룹의 역사를 뒤흔든 희대의 스캔들이 터지자 기자들은 특종을 잡기 위해 몸싸움을 벌였고 주주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영숙 씨, 그리고 한도석 씨, 당신들을 살인 미수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차가운 금속 수갑이 최상무와 도석의 손목을 조였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룹의 회장 자리를 넘보던 모자의 몰락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최상무는 수갑을 찬 채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도진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이건 음모야. 네가 판 함정이라고.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키웠는데. 억울해. 수사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면서도 그녀는 발버둥 쳤습니다. 도진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억울해하실 것 없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 그대로 돌려드리는 거니까요. 산속 별장 공기가 참 좋더군요. 거기서 딱 10년만 요양하고 오시죠. 제가 특별히 창문도 없는 방으로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도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최상무의 눈동자가 공포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도진을 가두었던 그 지옥을 이제는 자신이 겪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최상무는 비명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옆에 있던 도석은 형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콧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형, 잘못했어. 엄마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제발 살려줘. 도진은 무표정한 얼굴로 도석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릴 적 그래도 동생이라며
아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추억마저도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도진은 매몰차게 도석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형? 이제 와서 형 소리가 나오냐? 너희가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 형? 가족놀이는 끝났다. 가서 죗값 치러.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효도니까. 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수사관들이 도석을 일으켜 세워 끌고 나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욕설이 쏟아지는 가운데 두 모자는 태성그룹에서 영원히 퇴장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주주총회장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은 이사들과 주주들은 도진의 눈치를 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최 상무의 라인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진은 단상에 서서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살아 돌아온 왕의 눈빛은 서슬이 펄했습니다. 오늘부로 태성그룹의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고 병든 뿌리는 뽑아낼 겁니다. 각오들 하십시오. 도진의 선전포고에 임원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만장일치 주주들은 한도진을 태성그룹의 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왕자를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진에게는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피비린내 나는 숙청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회장실로 복귀한 도진은 가장 먼저 인사발령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최 상무의 비자금 조성을 도운 재무팀 임원 전원 해고, 도석이의 뒤를 봐주던 기획실장 파면, 그리고 하청업체 뒷돈 받은 구매팀장 고발 조치. 도진의 펜 끝이 움직일 때마다 거물급 임원들의 목이 날아갔습니다. 자비는 없었습니다. 도진은 밤낮 없이 일하며 그룹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연하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화려한 회장실 한 구석, 푹신한 소파에 앉아 도진이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그녀의 일과였습니다. 도진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연하를 챙겼습니다. 피곤하지 않아? 조금만 기다려. 이것만 처리하고 밥 먹으러 가자. 당신 좋아하는 초밥집 예약해뒀어. 도진은 연하를 볼 때면 냉철한 회장의 얼굴을 벗고 다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표정은 왠지 모르게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다 됐어요. 약속 지켰어요. 연하는 자신의 할 일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진은 이제 완벽한 세상의 주인이 되었고 자신은 그 빛나는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그림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에서의 도진은 그녀가 지켜줘야 할 환자였지만 이곳에서의 도진은 그녀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높은 곳의 사람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태성그룹 창립 기념일이자 도진의 정식 회장 취임식 날이 밝았습니다. 도진은 아침 일찍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파티 끝나고 연하에게 줄 선물 준비됐나? 네, 회장님. 말씀하신 최고급 펜트하우스명의 이전 서류와 도깨비 재단 설립 허가서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연하를 위해 남산이 내려다 보이는 펜트하우스를 마련했고 그녀의 할아버지 이름을 딴 한방 의료재단을 설립해 그녀가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평생을 함께하자는 프로포즈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진은 취임식장으로 가기 전 연하가 머물고 있는 호텔 객실로 향했습니다. 최고급 드레스를 입은 그녀를 에스코트해서 파티장에 입장할 생각이었습니다. 도진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똑똑. 도진이 설레는 마음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연화야, 나야. 들어갈게. 도진이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주름 하나 없이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에 걸어두었던 연화의 짐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화장대 위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제 몫은 여기까지예요. 당신은 이제 빛나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리로 돌아갑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안 돼. 도진이 편지를 구겨쥐며 신음했습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나버리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진은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리는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 실장, 당장 공항이랑 터미널, 기차역 다 뒤져. 연화 찾아내. 지금 당장. 도진은 고함을 지르며 로비로 뛰어내려갔습니다. 취임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직접 차를 몰고 서울역으로 터미널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제발, 제발 가지 마. 아직 해줄 게 남았단 말이야. 하지만 서울은 너무나 넓었고 연화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밤늦도록 서울 시내를 헤매던 도진은 결국 빈손으로 펜트하우스에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넓은 거실이 끔찍할 정도로 공허했습니다. 도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연화가 남긴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보 같은 여자. 빚 갚는다고 했잖아. 약값 다 청구한다며. 평생 받아내야지 왜 그냥 가. 도진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자를 되찾았고 원수들을 몰아냈으며 세상의 모든 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은 왕자는 차갑고 쓸쓸한 감옥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도진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으로는 골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룹을 빠르게 정상화시키고 혁신적인 경영으로 태성그룹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철의 회장이라 부르며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도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불면증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최고급 침구도 수면 유도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산골 오두막의 빗소리가 들려왔고 연화가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도진은 매일 밤 연화가 머물던 빈방에 들어가 그녀의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펜트하우스의 값비싼 디퓨저 향기가 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그리운 것은 쓴 약탕 냄새와 연화의 손에서 나던 흙냄새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도진은 집무실 창가에 서서 붉게 물든 단풍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장 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3시에 해외 투자자 미팅이 있고 5시에는 취소해. 도진이 장 실장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미팅입니다. 위약금 문제도 있고 전부 취소해. 위약금은 얼마가 들든 물어줘. 도진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듯 단호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어. 기다리는 건 1년이면 충분해.
도진은 책상 위에 놓여있던 낡은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연아가 보여주었던 두 할아버지가 함께 찍은 사진이 꽂힌 그 앨범이었습니다. 준비해. 강원도로 간다. 장 실장은 놀란 표정으로 도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헬기 대기시켜 놓았습니다. 회장님.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도진은 재킷을 걸치며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1년 전 주주총회장으로 향할 때보다 더 빠르고 힘찼습니다. 가자. 내 주치 잡으러. 헬리콥터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진은 발 아래로 멀어지는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있어야 할 곳은 이 차가운 도시가 아니라 그녀가 있는 그곳이었으니까요. 도진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멈춰있던 시계 바늘이 다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헬기는 붉은 단풍으로 뒤덮인 강원도의 산맥을 향해 속도를 높였습니다. 두두두두두.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에 낯선 굉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산새들이 놀라 푸드덕거리며 날아올랐고 고요하던 숲이 요동쳤습니다. 헬리콥터 한 대가 붉게 물든 단풍나무 숲을 가로질러 오두막 앞 작은 공터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거센 바람에 마당에 널려있던 약초들이 춤을 추듯 날렸습니다. 1년 전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버려지듯 들어왔던 그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진이 발을 디딘 풍경은 그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폐가나 다름없던 오두막은 연화의 손길로 말끔하게 수리되어 있었고 무너져가던 담벼락에는 예쁜 들꽃들이 심겨 있었습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 대신 구수한 약초 냄새와 따스한 햇살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도진은 헬기에서 내려 흙먼지를 헤치고 걸어 나왔습니다. 1년 전 휠체어에 실려왔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몸에 딱 맞는 갈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두 다리로 성큼성큼 당당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의 눈빛은 설렘과 긴장으로 일렁였습니다. 마당 한편 평상에서 약초를 다듬던 연화가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헬기가 착륙하는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프로펠러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는 것도 잊은 채 연화는 멍하니 걸어오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역광을 받으며 다가오는 남자의 실루엣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연화의 눈이 커졌습니다. 꿈인가 싶어 눈을 비벼보았지만 분명히 도진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나 보던 재벌 회장의 모습으로 너무나 멀쩡하고 근사한 모습으로 자신의 집 마당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에 들려있던 대나무 채반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툭! 잘 말린 구기자 열매가 바닥에 르르 쏟아졌습니다. 도진은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서야 걸음을 멈췄습니다. 1년 만에 마주한 얼굴이었습니다. 여전히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 아무렇게나 묶은 머리, 그리고 투박한 무명옷. 도진이 사무치게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도진이 선글라스를 벗으며 짐짓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고용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이렇게 무단으로 도망가면 어떡합니까? 내 전속 주치 선생님. 연화는 멍하니 도진을 올려다보다가 뒤늦게 정신을 차린 듯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길 어떻게? 아니, 왜 왔어요? 왜 왔냐니? 환자가 의사 찾으러 오는 게 이상한가? 도진이 성큼 다가오자 연화는 당황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1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왔던 그리움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냉정한 척 등을 돌렸습니다.
다 나았잖아요. 뉴스 보니까 아주 펄펄 날아다니던데요. 이제 볼 일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서울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여긴 뭐하러. 연하는 바닥에 쏟아진 구기자를 줍는 척하며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도진은 그런 연하의 떨리는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었습니다. 도진은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최고급 바지에 흙이 묻는 것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연하의 손을 낚아챘습니다. 약초 물이 들어 거무스름하고 굳은 살이 박인 거친 손이었습니다. 도진은 그 손을 자신의 가슴, 심장 부근에 갖다 댔습니다. 느껴져? 두근, 두근, 두근. 도진의 심장이 옷감 너머로 쿵쿵 뛰고 있었습니다. 연하의 손바닥에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몸은 고쳤는데 여기가 고장이 났어. 당신이 없으니까 숨이 안 쉬어져. 밥을 먹어도 모래알 같고 잠을 자도 가위만 눌려. 도진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1년 화려한 회장실은 그에게 또 다른 감옥이었으니까요. 당신은 괜찮았어? 나 없이도 밥 잘 먹고 잠 잘 잤어? 정말 나 보고 싶지 않았어? 도진의 애절한 물음에 연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괜찮았을 리가 없었습니다. 약초를 캐도 도진의 굳은 다리가 생각났고 밥을 지어도 도진이 찡그리며 먹던 표정이 떠올라 목이 메었으니까요. 나쁜 사람. 진짜 나쁜 놈이야. 연하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AS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책임져야지. 도진이 너스레를 떨며 연하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연하는 도진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 치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진은 그런 연하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죽을 만큼. 도진은 연하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쌉싸름한 약초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연하의 채취.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1년 전 지옥 같았던 이곳이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포근한 천국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도진은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화려한 보석 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연하가 1년 전 도진을 치료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가져갔다가 호텔방에 두고 간 낡은 침통이었습니다. 연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걸 왜? 이게 내 보물 1호야. 당신이 나를 살려낸 증거니까. 도진은 침통을 연하의 손에 쥐어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연하야, 나는 이제 태성그룹 회장도 아니고 그냥 한도진으로 당신 앞에 있는 거야. 도진이 연하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너무 흔해서 안 가져왔어. 대신 이거 줄게. 평생 내 곁에서 나만 치료해줘. 당신만이 나를 살게 해. 나랑 결혼해 줄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진실한 청혼이었습니다. 연하는 낡은 침통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보. 아프면 다 내 손해인데. 평생 고생하게 생겼네. 각오하고 있어. 평생 당신한테 빚 갚으면서 살게. 도진은 환하게 웃으며 연하를 안아 올렸습니다. 연하의 웃음소리가 가을 하늘 높이 퍼져나갔습니다. 1년 전 비명과 신음으로 가득 찼던 오두막 앞마당은 이제 두 사람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강원도 산골 오두막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습니다. 태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오두막 주변에는
자연 친화적인 한옥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름하여 도깨비 한방병원. 이곳은 도심의 병원과는 달랐습니다. 으리으리한 대리석 바닥 대신 황토와 나무로 지어졌고 소독약 냄새 대신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병원의 원장은 당연히 이연아였습니다. 그녀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소외된 이웃들과 난치병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며 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현대판 도깨비 의원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병원 마당은 분주했습니다. 어이, 김 기사. 아니, 여보. 거기 구기자 좀 빨리 널어봐요. 해 넘어가겠네. 연아가 마루에 걸터앉아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마당 한 구석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약초 바구니를 나르던 남자가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아유, 회장 노릇보다 병원 머슴 노릇이 더 힘드네. 작업복 바지를 걷어붙이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남자, 바로 한도진이었습니다. 그는 주말만 되면 서울의 회장실을 박차고 나와 헬기를 타고 이곳으로 날아왔습니다. 평일엔 재계 서열 1위 회장님이지만 주말엔 연화에 충실한 조수이자 약초꾼으로 변신하는 것이었죠. 도진은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는 잘 마른 약초를 정리해 연화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기. 대령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일당은 뭡니까? 연아가 도진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며 씩 웃었습니다. 글쎄요. 솜 씹어서 저녁에 맛있는 백숙이나 삶아줄까 하는데. 백숙? 콜? 거기다 당신이 담근 인삼주도 한 잔? 꿈도 야무지시네. 술은 안 돼요. 간 수치 관리해야죠.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잘 마른 약초 향기를 실어 날랐습니다. 1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독을 품고 만났던 두 사람. 서로를 핥히고 아프게 했던 가시돋친 시간들은 이제 단단한 추억이 되어 두 사람을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도진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연화야.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줘서. 나도 고마워요. 내 세상에 들어와줘서. 두 사람은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붉게 물든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자리에 더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두 사람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산골 오두막의 전설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치명적인 독을 사랑으로 치유한 도진과 연화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가장 춥고 어두운 산속 오두막에서 피어난 두 사람의 인연은 시련 끝에 찾아오는 행복이 얼마나 값진지 보여주었습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고 계신가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도진이 다시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반드시 따뜻한 봄날은 찾아올 테니까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보약 같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